실수로 업은 여인. 알고 보니 퇴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죠. 하지만 그 여인의 붓끝에서 권력자들의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조선을 뒤집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우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도윤입니다. 24해를 살아오며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있죠. 내 아비빚은 언제 갚을 거냐? 그 말이 귓가에 맴돌 때마다 저는 나룻배노를 더 세게 저었습니다. 한강 나루터에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일. 그게 제 하루였어요. 아침 해가 뜨면 배를 띄우고 해가 지면 노를 걷었습니다.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이 제 이력서 전부였죠. 그런데 요즘은 일이 뜸했습니다. 겨울바람이 강물을 얼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발길도 끊겼거든요. 어제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손님이 둘 뿐이었어요. 돈 20입. 그걸로는 어머니 약값도 안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문을 열면 들리는 기침 소리 때문이었죠. 어머니는 작년 가을부터 앓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감기려니 했는데 겨울이 깊어질수록 기침이 심해졌어요. 도윤아, 괜찮다. 약 안 먹어도 돼.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밤마다 이불을 적시는 식은땀을, 점점 가벼워지는 밥그릇을. 의원은 말했죠.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일을 시작했어요. 성균관 근처 서당에서 문지기로 일했습니다. 해가 지면 나루터를 정리하고 달려갔죠. 대문을 지키고 마당을 쓸고 불을 켰습니다. 선비들이 글 읽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어요. 가끔은 몰래 엿들었습니다. 천자문부터 논어까지 귓동량으로 배운 글자들이었죠. 그러면서 꿈을 꿨어요. 언젠가 저도 과거를 봐서 벼슬을 하고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오늘도 빚쟁이가 찾아왔거든요. 이놈아, 또 빈손이냐? 내 아비가 빌려간 돈이 얼마인 줄 아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남긴 건 빚뿐이었죠. 10년이 지났는데도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당 문을 닫고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야, 사공 도윤. 돌아보니 사공패 두목 진수였습니다. 그는 나루터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었죠. 뱃사람들은 모두 그를 따랐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딱 한 번만 일 하나 맡아줘. 젊은 기생 하나만 업어다 주면 돼. 큰 돈 준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루터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밤에 몰래 사람을 옮기는 일. 대개는 좋지 않은 일이었죠. 저는 그런 일은 약값 걱정되지 않냐? 이거 하나면 석 달치는 되는데. 진수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어머니의 기침 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방 담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진수가 일러준 대로 창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죠. 희미한 촛불 아래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앉은 모습이 가냘펐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창틀을 넘었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죠. 여인에게 다가가 등을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여인이 소리를 지르지 않았거든요. 몸을 약간 떨긴 했지만 크게 저항하지 않았죠. 겁에 질려 기절한 건가?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빨리 나가야 했어요. 담장을 넘고 골목을 달렸습니다. 눈발이 세차게 휘날렸죠.
여인의 숨소리가 제 등에서 가늘게 들렸습니다. 약속된 곳은 북촌 골목 안쪽이었어요. 큰 기와집 뒷문이었죠. 저는 숨을 헐떡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사내가 등불을 들고 나왔어요. 나이는 40 남짓 돼 보였습니다. 얼굴에 기대가 가득했죠. 왔군. 어디 보자. 사내가 등불을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제 등에 엎인 여인의 얼굴을 비췄죠. 그 순간 사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네. 어린 기생을 데려오라 했지. 퇴기를 데려오라 했나? 사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퇴기라니. 기생일을 그만둔 늙은 여인을 말하는 거였죠. 잠깐 제가 잘못. 썩 꺼져. 이런 일로 날 속이다니. 쾅.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등에 엎인 여인의 무게만 느껴졌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진수는 보이지 않았어요. 골목 모퉁이에 숨어 있다가 사라진 게 분명했습니다. 저만 남겨두고 말이죠. 이런. 저는 천천히 여인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발이 더 거세졌어요. 여인은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제대로 보였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곱긴 했지만 젊지는 않았죠. 눈가에 주름이 있었고 입가엔 쓸쓸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 쌓인 땅바닥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여인은 저를 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어차피 돌아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여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화도 원망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침착했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함부로 됐습니다. 일어나세요. 여인이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눈발 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으니 당연했죠. 댁은 어디로 가실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여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송이가 그의 얼굴에 내려앉았죠.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을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제 집으로 가시죠. 일단 따뜻한 곳에서 쉬셔야 합니다. 댁집이요? 네. 비좁긴 하지만. 여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폐를 끼치게 되네요. 아닙니다. 제가 끼친 폐가 더 큽니다. 저는 여인을 이끌고 걸었습니다. 눈발은 계속 내렸고 발자국은 금세 지워졌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됐다는 걸. 여인의 이름은 연월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것만 알았어요. 그가 왜 기방에 혼자 있었는지, 왜 저항하지 않았는지는 묻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느꼈죠. 이 사람에겐 저보다 더 깊은 사연이 있다는 걸. 그 사연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깨어 계셨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에 놀라 일어나신 거였죠. 도윤아, 이 밤에. 어머니,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연호를 안으로 모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오셨죠. 연월은 아랫목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손을 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어요. 이 손은, 연월의 손끝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검지와 중지에는 붓을 오래 잡았던 흔적이 선명했죠. 어머니는 그런 손을 알아보셨던 겁니다. 글을 쓰셨군요. 예, 옛날 일입니다. 연월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어요. 다만 따뜻한 이불을 건네주셨죠. 다음 날 아침
연월은 자신의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기방에서 3년을 있었습니다. 글을 가르치고 편지를 대신 쓰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왜? 나이를 먹으니 쓸모없다고 했습니다. 젊은 기생들이 들어오면서 자리가 없어졌죠. 연월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은 숨길 수 없었어요. 내칠 준비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오기 전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안할 뿐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점심때쯤 나루터로 나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뱃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곱지 않았죠. 야, 도윤아. 동료 사공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너 큰일 났다.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입니까? 내가 퇴기를 집에 숨겼다며. 마을에 쫙 퍼졌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소문이 퍼진 거였죠. 누가 그런. 진수 그 자식이 떠벌리고 다녔어.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내가 멋대로 한 거라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진수는 책임을 저에게 떠넘긴 거였어요. 그것도 소문까지 내면서. 그런데 말이야. 동료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군수댁에서 사람이 왔다 갔어. 퇴기를 찾는다고. 군수댁에서요? 응. 백무겸이라는 사람. 아주 무서운 자라던데. 백무겸?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군수의 오른팔로 불리는 인물이었죠. 권력을 등에 업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왜 그 사람이 연월 씨를 찾는 겁니까? 모르지.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닐 거야. 조심해.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연월에게 물어봐야 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연월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눈치를 챘죠. 무슨 일 있습니까? 백무겸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연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연월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장부 때문입니다. 장부요? 기방에서 나오던 날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군수와 백무겸이 백성들에게서 빼돌린 돈의 기록이 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 것을 가져왔다니. 그걸 어디 두셨습니까? 지금 제 치마 속에 있습니다. 연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도윤아, 이거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 입구에 낯선 사람 둘이 서 있었어요.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었죠. 백무겸의 사람들이 벌써 온 겁니다.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일에 휘말렸는지를. 연월은 단순한 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력자들의 치부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를 제 집으로 데려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연월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원망할 수 없었어요. 이미 저도 선을 넘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사흘이 지나자 나루터의 손님이 끊겼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배를 띄울 일이 없었죠. 도윤아, 미안하지만. 나루터 주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얼굴이 난처했어요. 당분간 쉬어. 손님들이 내 배는 안 탄대. 왜 그럽니까? 퇴기를 집에 둔 놈 배는 못 탄다고 하더라. 부정 탄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문이 이렇게 빨리 퍼질 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빚쟁이가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이자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을 다시 구하면 일을 구해 내 꼴로 온 동네가 내 이야기로 난리인데 빚쟁이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더 독해진 목소리로 말했죠. 다음 달까지 못 갚으면 집을 넘겨받겠다. 저는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연월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일을 찾겠다고 했죠. 제가 글을 좀 압니다. 편지라도 대필하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면 위험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연월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막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연월은 장터로 나갔습니다. 저도 뒤따라갔죠. 연월은 글씨를 쓸 수 있다는 팻말을 들고 장터 한 구석에 앉았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여인이 글을 쓴다는 게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누군가 알아봤습니다. 저 여자 기방에 있던 퇴기 아냐? 맞아. 내쫓겼다더니 여기서 이러고 있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비웃기 시작했어요. 퇴기가 무슨 글을 알아? 몸 파는 년이 입만 살았지. 저런 게 쓴 글은 부정 탈까봐 못 받겠네. 연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꾹 참고 자리를 지켰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서려는데 연월이 손을 저었어요. 그냥 가자는 눈빛이었습니다. 장터를 나오는 연월의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저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죠. 다음 날 저는 서당으로 갔습니다. 혹시라도 문지기 일이라도 다시 할 수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훈장님은 대문 밖에서 저를 만나셨습니다. 안으로 들이지도 않으셨죠. 도윤아, 미안하구나. 훈장님, 내가 그런 여인과 엮이면 글 공부도 끝이다. 여기도 소문이 다 퍼졌어. 그저 불쌍해서 도운 것뿐입니다. 불쌍하다고 다 도와주나? 내 입장을 먼저 생각했어야지. 훈장님은 안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돌아오는 길 분노가 치밀었어요. 연월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진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연월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도우려는 거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자 화가 폭발했습니다. 아씨, 연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씨만 아니었으면 내 삶이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소.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연월은 잠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단 말이오? 제가 폐만 끼친다는 것. 연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등을 돌렸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연월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마당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연월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주는 몫은 늘 모욕뿐이었다. 연월의 혼잣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 반드시.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연월은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으려 했어요. 저보다 훨씬 강했던 겁니다. 그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제 불행을 남에게 떠넘긴 거였어요. 한심했죠. 하지만 이미 던진 말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연월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 조용히 자리에 앉으셨어요.
연월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관아의 설이었습니다. 서구에서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하셨죠. 연월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듯 했어요. 아버지는 제게 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사서삼경까지 여자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달랐어요. 연월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특히 장부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숫자가 어떻게 흐르는지, 어디가 이상한지 보는 법을요. 왜 장부를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진실은 글보다 숫자에 있다고. 연월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을 꼭 쥐었어요. 15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늦게 들어오셨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무슨 일이셨습니까? 군수의 곡물 장부가 조작됐다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서 거둔 곡식을 빼돌린 흔적이 있다고요. 연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다음 날 관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도 놀란 표정이셨죠. 사람들은 아버지가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장부를 훔쳐서 달아났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니란 걸. 연월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집은 압류됐고 저는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한양 곳곳을 떠돌다가 결국 기방으로 흘러들었죠. 그래서 장부를, 네, 기방에서도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연월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무겸이 기방에 왔습니다. 술에 취해 장부를 펼쳐놓더군요. 그걸 보셨단 말입니까? 우연히 봤습니다. 한 번만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연월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숫자의 흐름을 봤습니다. 그 장부에는 10년치 횡령 기록이 있었어요. 군수와 백무겸이 함께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린 증거였죠.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런 걸 봤다니. 백무겸은 제가 본 걸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기방에서 내쫓으려 한 것도 그 때문이었죠. 그래서 장부를 가져오신 겁니까? 네. 나가는 날 몰래 가져왔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유일한 증거니까요. 연월은 치마 속에서 작은 책자를 꺼냈습니다. 낡고 얇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엄청났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업어온 건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원한과 백성들의 눈물이 담긴 증거를 품은 사람이었죠. 내가 업어온 게 사람이 아니라 화약고였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연월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연월의 목소리에 결기가 서렸습니다. 낙인 찍힌 삶을 살아왔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사흘 뒷밤 백무겸의 사내들이 집을 덮쳤습니다.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저는 서둘러 연월과 어머니를 뒷마당으로 피신시켰어요. 담장 너머로 물길이 흘렀죠. 배 한 척이 묶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먼저 타세요. 도윤아, 너는? 괜찮습니다. 빨리요. 어머니와 연월을 배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이 뒷마당으로 몰려왔어요. 저기다. 잡아라. 저는 노를 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배가 미끄러지듯 나아갔죠. 하지만 사내들도 배를 타고 뒤쫓았습니다. 도련님, 연월이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어요. 저를 내려주세요. 무슨 소리를?
제가 있으면 도련님만 위험합니다. 어머님도요.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연월은 제 손을 꼭 잡았죠. 도련님이 과거에 급제하면 그 장부를 공식적으로 열 수 있어요. 과거요? 네. 벼슬아치가 되어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버티겠습니다. 연월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사내들에게 따라잡혔습니다. 하지만 연월은 당당히 나섰죠. 내가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놔주세요. 사내들은 연월을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나흘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연월이 장터에 나타났다는 거였죠. 저는 서둘러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연월은 한 구석에 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어요. 팻말을 세웠죠. 글 읽어드립니다. 글 써드립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또 왔네, 그 퇴기. 누가 저런 년한테 글을 맡겨. 하지만 연월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농부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문서를 들고 있었죠. 이게 뭐라고 쓴 건지 읽어줄 수 있소? 보여주세요. 연월은 문서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관아에서 보낸 세금 독촉장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미 내신 세금을 또 내라고 했네요. 장부가 잘못됐습니다. 그럼 어쩌면 좋소? 탄원서를 쓰셔야 합니다. 제가 대신 써드릴게요. 연월은 붓을 들었습니다. 농부의 억울함을 또박또박 적었죠. 글씨는 수려했고 내용은 정확했습니다. 농부는 그 탄원서를 관아에 냈습니다. 며칠 뒤 세금이 정정됐다는 소식이 왔어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여인 글 하나는 제대로 쓴다더라. 내 억울함도 풀어줬어. 사람들이 하나둘 연월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소송문을 써달라는 이 군역 면제 탄원을 부탁하느니 줄이 늘어났어요. 연월은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글을 썼죠. 받는 돈은 적었지만 신뢰는 쌓여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퇴기라 멸시받던 여인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붓이 되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장터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연월 아씨, 이것 좀 봐주세요. 아씨 덕분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연월을 아씨라 불렀습니다. 조롱은 사라지고 존중이 생겼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백무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언젠가 반격이 올 거였어요. 한 달 뒤 백무겸이 직접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전현이 어딨어? 사내들이 연월의 좌판을 엎어버렸어요. 벼루가 깨지고 종이가 흩날렸죠.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기방 출신이 감히 탄원서를 써? 이건 관아를 기만하는 죄야. 백무겸이 연월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연월은 비틀거렸어요. 놓으시오. 저는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백무겸의 손을 뿌리쳤죠. 누구야, 이 자식?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소. 다만 억울한 백성들을 도왔을 뿐이요. 뱃사공 주제에 감히. 백무겸이 사내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사내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그때였습니다. 잠깐, 나루터 동료 사공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장터 사람들도 하나둘 나섰죠. 연월 아씨는 우리 탄원서를 써줬소. 내 억울함을 풀어준 사람이요. 저 여인을 데려가려면 우릴 먼저 밟고 가시오. 백무겸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발이었죠. 결국 그는 이를 갈며 물러섰어요. 두고 보자. 이 일 그냥 안 넘어간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연월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연월이 쌓은 신뢰가 얼마나 큰지를.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백무겸을 막으려면 힘이 필요했죠. 벼슬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훈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도윤아, 무슨 일이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훈장님, 저를 다시 받아주십시오. 하지만 내가 그 여인과 더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훈장님을 똑바로 봤습니다. 백성을 아는 글을 쓰겠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아는 벼슬아치가 되겠습니다. 훈장님은 한참을 저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일어나거라. 내가 도와주마. 그날부터 저는 과거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장터에서 연월을 도왔고 밤에는 책을 펼쳤어요. 연월도 저를 도왔습니다. 제가 쓴 답안을 다듬어줬죠. 도련님, 여기는 이렇게 쓰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요? 백성의 삶을 쓰세요. 도련님이 겪은 것들을요. 연월의 조언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뱃사공으로서의 삶을, 가난의 무게를, 억울함의 아픔을 글로 옮겼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시험이 코앞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연월이 쓰러졌습니다. 피를 토했어요. 손수건이 붉게 물들었죠. 저는 황급히 그를 부축했습니다. 연월 아씨,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소? 의원을 불러야겠소. 안 돼요. 돈은 상관없소. 저는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무리를 너무 하셨습니다. 몸이 약해져 있어요. 언제쯤 나으실까요? 글쎄요. 푹 쉬셔야 하는데. 의원이 돌아간 뒤 연월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시험은 꼭 보세요. 아씨가 이런데 무슨 시험을. 내가 장원해도 아씨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요. 저는 절규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연월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소용 있어요. 뭐가? 당신이 올라가면 세상이 바뀌니까요. 연월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장부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사람은 도련님뿐입니다. 부디 합격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말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죠.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붓을 들었어요. 연월이 다듬어준 글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백성의 삶, 그들의 아픔, 그리고 희망. 그 모든 것이 제 글 안에 있었어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합격하겠다고. 연월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시험일이 밝았습니다. 시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저는 합격했어요. 장원은 아니었지만 관리가 될 자격을 얻었죠. 답안의 핵심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백성의 삶을 모르는 다스림은 폭력입니다. 시험관들은 그 문장을 주목했어요. 뱃사공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글이었으니까요. 합격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연월은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어머니가 간호하고 계셨죠. 합격했습니다, 아씨. 연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며칠 뒤 새로 부임한 감사가 한양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연월과 함께 그를 찾아갔어요. 연월은 백무겸의 장부 내용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기억력이 놀라웠죠. 숫자 하나하나 날짜까지 정확했어요. 그리고 장터 백성들의 탄원서가 함께 제출됐습니다. 수십 장이 넘었죠. 감사는 즉각 조사를 명했습니다. 백무겸은 붙잡혔고
군수도 조사를 받았어요. 곡물 빼돌림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10년간 쌓인 부정이 한꺼번에 터진 거였죠. 나주가 뒤집혔어요. 백무겸은 유배됐고 군수는 파직됐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죠. 연월은 더 이상 퇴기가 아니었습니다. 감사는 그를 불러 말했어요. 관아의 문서와 탄원을 정리해 주시오. 당신만큼 장부를 아는 이가 없소. 연월은 정식으로 관아에 드나들게 됐습니다. 능력으로 인정받은 거였어요. 저도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나루터를 잊지 않았어요. 첫 봉급을 받아 강가에 작은 서당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곳이었죠. 글은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처음 한 말이었어요. 연월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서당에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죠. 아이들은 연월을 따랐어요. 봄이 왔습니다. 어느 아침 저는 연월과 함께 나루터로 나갔어요. 물안개가 강을 덮고 있었죠. 여기서 시작됐네요. 연월이 물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연월의 손을 잡았어요. 실수로 시작된 길이었소.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택한 길이요. 연월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늦게 핀 꽃이 더 오래 향하니까요. 물안개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어요. 배 한 척이 나루터에 닿았습니다. 젊은 사공이 노를 저었죠. 저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힘내시오. 사공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저는 더 이상 나룻배를 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길을 사랑했어요. 백성의 삶이 흐르는 곳이니까요. 연월과 저는 손을 잡고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신분의 낙인은 능력과 공로로 뒤집혔습니다. 이제 저희는 함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죠. 실수로 시작됐지만 선택으로 이어진 길. 그 길 위에 저희의 봄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